브루테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여러 번 설명 자주 드렸습니다. 이때 브루테자에 의해서 오행치수법과 환경중경지서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전해줬다? 우사공이라는 분한테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태자부루에서 우사공. 그 다음에 이제 기자 때는 이 홍범구주라는 거하고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요 앞에 나오는 거, 요 앞,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황제중경 오행치수법이 있는데 이것들이 주왕한테도 전달을 해줘서 이 동북아에서 우리의 그 사만이 가졌던, 그 고조선 때 가졌고 배달국 때 가졌던 그 위대한 문화 창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 주왕에 대한 얘기는 옛날에 제가 공자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주왕은 원래 둘째 아들인데 이제 왕이 되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미자죠, 미자. 미자가 바로 누구냐? 제가 앞에서 설명 자세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그 미자는 공자의 할아버지죠. 공자의 할아버지인데, 그 어쨌든 미자하고 주왕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있었던 동북아에서 만들어냈던 그 사상과 철학, 그 다음에 그 과학적인 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전해줬고, 이렇게 전해줬고, 기자 때에는 홍범구주를 비롯해서 은나라 주왕에게 이렇게 황제중경과 오행치수설까지 연결이 돼서 설명을, 전수를 해줘서 그들도 같이 문화시대로 편입되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자부선인이라는 분에 의해서 사막내문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것이 강태공한테 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시시대에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여러분들이 그 논어를 보시면 저 논어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는데 제가 논어를 이제 번역을 해서 그 전체를 번역을 해서 책으로 지금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보다 보면 매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런 법, 저 나라에서는 저런 법이 있는데 이건 옛날 법이고 현재 법은 이런 거다라는데 그것들이 제가 환단고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시시대가 어느 시대죠? 신시시대는 배달국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사달은 고조선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배달국 때, 그러니까 단국이죠. 배달국 시대의 이 신시시대에 이런 법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균전법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9개 중에서 1개 가운데 거를 뽑아서 조선시대 때까지 이거 아주 논란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기억 날 겁니다. 구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구는 청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 그 다음에 정법. 이건 우물정자하고 비슷하고 이건 밭전자하고 비슷한데 이 법의 연관성은 구체적인 거는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지만 이런 법들이 다 이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배달국대 확정이 상당 부분이 돼 있고 이것이 더 구체화되고 더 확립이 된 거는 고조선 때로 봅니다. 근데 배달국대 이미 벌써 이런 법이 있었더라고 환단고기에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정법. 이 구는 청구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은 그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세금을 받을 때 세금을 걷는 그 분할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정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느냐. 균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전자 이거 쪼갠 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9개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를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거기 농사같이 지은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 고대에 벌써 이미 확립되어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삼신은 우리 삼신 그러면 완전히 뭐 귀신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은 삼신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삼신을 수호하는 벼슬 삼랑, 강화도 혈구 삼랑성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밀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환단국에서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거는 확실한 건 이겁니다. 5분에 의해서 이 책이 다섯 분에 의해서 책이 만들어진 책을 합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본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론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지하시고 이 책을 환단고기를 대하시면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네, 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 장사를 지낼 때는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합장하여 지석으로 표시를 하였다. 이것이 후에 변하여 단이 되었는데 지석단 또는 제석단이라 불렀다. 산꼭대기에 땅을 파서 성단을 만든 것을 천단,
산골짜기에 나무를 세워 토단을 쌓은 것을 신단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환단고기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결국은 어떤 풍속을 가졌고 어떤 정신을 가졌는가를 환단고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는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축복이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몰랐던 전통, 사상, 풍습, 그 다음에 개국의 의미,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의미가 어디에다 두고 있었는가가 환단고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사,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사 치르잖아요. 장사를 치를 때의 풍속을 여기에 이렇게 고대에 이랬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지낼 때는 자기 마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기 마을 안에다가 묘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장을 했다는 겁니다. 합장. 한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들어갔든지 가족이 같이 들어갔든지 했겠죠. 거기까지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합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켜커이 싼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만들 때, 고인돌을 만들 때 합장을 해서 가족묘처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지금 짐작이 되는 바입니다. 이것을 후에 변화서 단이라고 했다. 이것을 단. 처음에 지석묘로서 고인돌을, 지석묘가 고인돌일 수도 있거든요. 지석과 고인돌을 정확하게 나누면 분명히 다른 건데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인돌을 만들어서 장사를 지내고 합장을 했는데 이것을 후에는 단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지석단 또는 제석단으로 또 바뀌어서 불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천단과 신단 이 두 가지, 토단이죠. 천단과 토단이 있는데 이거 전체를 신단이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신단 중에서 천단이 있고 토단이 있는 겁니다. 여기 토단이 있는 겁니다. 천단과 토단이 있는 겁니다. 천단은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설명이 나온 겁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데 땅을 판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땅을 그 안에 이렇게 파내서 거기다 성단을 만들고 그것을 천단이라고 했다. 여러분들 저기 생각하시면 되죠. 강화도에 참성단 생각해 보시면 어떤 모양이 있구나 그런 거 하고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성단하고 여러분들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사진을 제가 넣었으면 여러분들 더 이해가 쉬워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토단입니다. 토단은 산골짜기에 나무를 세워서 만드는 것을 토단이라고 했다. 이런 것 전체를 신단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단과 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흙토자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환단고기 할 때는 나무 목자에다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하든지 나무목으로 하든지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언어, 문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지금 뭉쳐야 되는 거고 이 둘 다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단자 쓰나 이 단자 쓰나 우리는 다 인정해주고 그것이 이거고 변천됐을 걸 가능성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제단을 쌓아 올려가지고 만든 걸 천단. 땅에 골짜기에다가 나무로 만드는 거를 토단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천단은 산 꼭대기에 땅을 파서 이렇게 홈을 파서 성단을 만드는 거고 토단은 산골짜기에 나무를 세워서 성단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토단이다. 근데 그 전체를 신단이라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죠. 장사를 지낼 때는 좀 앞에 있었던 문장입니다. 장사를 지낼 때는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합장하여 지석단으로 표시를 하였다는 겁니다. 후에 이것을 단이라고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하고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 단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제사 방법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묘가 있고 단이 있고 사가 있습니다. 묘, 단, 사에서 다 각자 하는데 이 묘는 우리 종묘사직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그 가묘, 조상의 이파를 봉안하고 제사하는 데고 종묘는 역대 제왕의 신의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을 묘라고 합니다. 단은 우리가 이제 사직단, 지금 우리 사직단이 있죠.
사직장도 뭐 문제가 있어서 더 확장을 시키지 못하고 뭐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땅신과 곡식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사직단이고 선농단은 농사와 잠업, 선, 농, 단입니다. 그래서 농사하고 잠업을 융성하도록 제사를 지내는 거. 선잠단은 그 당시에 누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국가적인 사업으로 다 받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잠단입니다. 장업, 누에죠. 산은 여기 남산의 명명신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제가 설명드리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제사를 지내는 방법으로는 천신에게 지내는 사가 있었고, 천신에게 지내는 것, 지기에게 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기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제. 인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향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눴습니다. 사, 제, 향. 천신, 사. 지기, 제. 사람, 향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시 원문입니다. 지금의 승려들은 이를 혼동하여 제석을 단일화 칭하는데 옛날 우리의 고유한 법이 아니다. 삼신을 수호하여 인명을 다스리는 자를 삼신왕이라 한다. 본래 삼신을 시종하는 벼슬이다. 삼랑은 본래 배달의 신하이며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을 세습하였다. 고려 팔관기에도 역시 삼랑은 배달국의 신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석 하는데 이게 저기에도 나옵니다. 그 삼국유사에도 제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원래 단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그 본래에 그것을 우리 그 단 본래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을 설명하는 건데 이것을 자꾸 오해를 해서 승려들이 불교하고 연관시킨 거로다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보고 있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삼신을 수호하며 임명하는 이 삼신왕이라는 것이 이게 벼슬 이름입니다. 이게 삼신왕은 삼신을 수호하며 인명을 다스리는 자를 삼신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결국은 삼신과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옥황상제 상제는 옥황상제하고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시종하는 벼슬이라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우리 제석이라는 거하고 이거하고 구분을 시켜서 확연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랑은 배달의 신하이며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을 세습하였다.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 천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습하고 전체를 관장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삼랑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고려 팔관기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삼랑과 배달국의 신하라고 나와 있는 거가 삼랑이라는 벼슬이 배달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직명이라는 것, 관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식 장사를, 여기 다시 원문입니다. 곡식 종자를 심어 가꾸고 재물을 다스리는 일을 주관하는 자를 업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겁니다. 그죠? 업이 뭐냐? 우리가 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업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환단고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전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우리를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곡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볼 겁니다. 업이 뭐냐? 우리가 업어버 하잖아요. 그죠? 뭐 업보가 있다 그러면 업을 얘기하는데 그 업은 곡식 종자를 심어 가꾸고 재물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사람을 업이라고 얘기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낭이라는 게 있는데 낭은 뭐냐? 백성을 교화하고 형벌과 복을 주는 일을 맡은 사람을 낭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요건 연결돼서 보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삼신께 공덕을 기원하는 일을 주관하는 자를 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업, 낭, 백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라는 거를 여기서 아주 명백하게 정확하게 콕 찍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백은 뭐냐? 풍백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풍백, 우사군사. 이 백자도 거기하고 똑같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백성을 모아 삼신께 공덕을 기원하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백이라고 했다. 풍백도 거기하고 이라고 연관성을 지으면 더 정확하게 풍백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곧 옛날의 광명신도이다. 이게 신도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두 영을 받아 예언을 하였는데 신이한 이치가 자주 적중한다. 누가?
백이라는 백이라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관직을 가진 사람은 광명의 신도이고, 그러니까 우리 삼신과 관계된 우리의 정통 사상과 철학과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백을 가진 백이라는 사람은 모든 영을 받아 예언을 하였는데 신이한 이치가 자주 그러니까 뭐 예언을 하면 거의 맞출 정도로 대단한 어떤 도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업과 낭과 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지금 강화도 혈구에 삼낭성이 있는데, 강화도 혈구에, 우리가 혈구라는 거 어디죠? 네, 우리가 아마 첨성단 그 자체를 얘기하거나 인근 지역의 어느 한 곳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강화도 혈구에 삼낭성이 있는데, 성은 삼낭이 몸을 소유하는 곳이요, 낭은 삼신을 수유하는 관직이다. 불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저를 지어 대웅이라 불렀다. 이것은 승려들이 예풍속을 따라 그대로 부르는 것이요, 본래 승가의 말이 아니다. 또 승도와 유생이 모두 낭가에 예속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잘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특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삼낭성 할 때 이 성은 삼낭이 머물면, 삼낭이 누구죠? 벼슬이라고 했죠. 삼신의 일을 갖다 관장하는 사람을 삼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낭이 머물면서 호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낭성을 호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은. 네. 그 다음에 낭은 무슨 뜻이냐?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 네. 낭이란 뜻은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 여기 다시 한번 낭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이것과 이 낭을 같이 두 개를 합하면 낭의 정체가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낭은 뭐라 했죠? 백성을 교화하고 형벌과 복을 주는 일을 맡은 사람을 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낭은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 그러니까 이 일과 이 일이 두 개가 같이 가진 것이 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성은 삼낭에 머물면서, 삼낭이 벼슬이라고 그랬잖아요. 삼낭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이 성을, 삼낭성을 호위하는 장소가 성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뜻밖의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불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불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저를 지어 대웅이라 불렀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면 부처님 전, 불상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석가모니 전, 불상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대웅이라는 말이 들어갔냐는 거예요. 이 대웅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셨던, 그러니까 환웅천왕을 모셨던 대표적인 장소가 그 본전 건물이 대웅전이에요. 근데 불교가 들어와서도 불교를 불교에서 만들어 놓았던 그 건축물에도 그대로 대웅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현재 있었던, 그러니까 현존에 있는 이 삼신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웅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절에 가서 보시면 특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칠성각이 있습니다. 삼성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검축물들입니다. 그럼 그게 왜 거기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분명히 뭐냐면 우리의 삼신 사상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은 누가 모셔져 있었다? 환웅천왕이 모셔져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신교를 믿는 사람들, 삼신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모셔져 있던 것이 대웅전입니다. 그럼 삼성각은 뭐냐? 삼성각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삼성각이 아니라 그 이름도 그대로 썼는데, 그럼 뭐냐면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곳이 삼성각입니다. 그럼 칠성각은 뭐냐? 칠성각은 또 불교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칠성각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북극성에서 왔다고 하늘에서 왔는데 그 하늘의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냐? 북극성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북극성에서 그냥 올 수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 배가 바로 북두칠성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칠성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 그래서 죽을 때도 다시 칠성판을 깔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북극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칠성각이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데 있는 거고, 대웅전도
불교하고 상관이 없는데 대웅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삼성각도 마찬가지고 삼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환인, 환웅, 단군을 모셨던 이름들인데 이런 이름들 그대로를 가지고 간 것이 불교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환단국의 위대한 점은 진짜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그것을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진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삼랑성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은 뭐죠? 아까 지금 설명드렸죠. 다시 정리한 것 뿐입니다. 삼랑이 머물면서 호위하는 곳. 이 삼랑성을 호위하는 곳이, 삼랑이라는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머물면서 호위하는 곳이 성이다. 성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그 방어 진지로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전략적인 군사적인 그 필요에 의해서 지은 것을 우리가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성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는 이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삼랑들이 머물면서 호위하는 곳이었다. 어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곳에서 그 건축물을 성이라고 불렀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낭은 무슨 뜻이냐?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 삼신을 수호한다는 게 뭐예요? 삼신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 벼슬을 가진 사람을 낭이라고 얘기했다. 대웅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불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절을 지어 대웅이라 불렀다. 이것은 뭐냐? 환웅천왕을 모시던 곳을 대웅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그대로 대웅전이라고 그대로 두었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각과 삼성전, 그 다음에 칠성각이 그 시대에는 신교에서 당연히 있었던 건축물이었고 사상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민중들이 믿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주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받아들이듯이 이 시대에도 이런 사상을, 저항 세력을 부드럽게 무마해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름까지 그대로 계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업은 뭐다? 곡식 종자를 심어 가꾸고 재물을 다스리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업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얘기하는 업하고는 우리는 업이 있다 없다 그러냐, 불교적인 용어로 지금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업의 뜻은 이런 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곡식은 농사를 주관하는 거고, 재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관직을,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업이라고 얘기했다. 낭은 백성을 교화하고 형벌과 복을 주는 일. 지금 우리하고 여러 가지 국회의 법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형벌은 또 어디죠? 법무부가 되겠나요? 그 다음에 이건 복은 뭐죠? 지금 우리하고 복지부 정도 되겠네요.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랑이라고 그랬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은 뭐냐? 이 맞백자잖아요. 이거 첫 번째. 백성을 모아 삼신께 공덕을 기원하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백이라고 했다. 삼신께 제사 지내는데 어떻게 백성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백이라고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광명한 신도다. 이 사람 광명. 그 다음에 영을 받아 예언을 하면 아주 그 영이 맑아서, 영이 적중이 예언한 거를 적중시키는 능력을 가진 뛰어난 사람들을 백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 낭, 백, 업낭백이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랑성이라는 것은 성과 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환단국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웅전의 유래, 칠성각, 그건 제가 부수적으로 더 설명을 드린 거지만, 칠성각, 삼성전, 삼성각, 그 다음에 대웅전은 원래 신교에서 있었던 기본적인 종교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건축물이기도 한데, 이것이 불교에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구려 때의 능묘, 법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상에서, 천하에서, 세상이 천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완성도가 높았다는 것을 갖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뭐가? 고구려 때의 능묘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백성이 계곡에 흩어져 살아 일정한 곳에 장사 지내지 않았다. 아까는 일정한 곳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계곡에 흩어져 살아 일정한 곳에 장사 지내지 않았다. 위로 국왕부터 모두 동굴에 옮겨 천신과 짝하여 제사를 지내다가 후에
더러 평지에 장사 지내고 박달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잣나무를 빙둘러 심어 표시를 해두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신시시대에는 능묘제도가 없었다. 그 후 중고시대에 이르러 국가와 부족이 강성하여 사는 것이 풍족해지자 장사 지내는 것도 사치스럽게 되었다. 변천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예로서 제사를 지내고 묘지도 성대하게 단장하여 둥글거나 혹은 모나게 하고 사치스럽게 장식을 덧붙였다. 높고 크고 넓고 좁은 것이 방정하여 일정한 법이 있었고 내벽과 외분이 모두 잘 정비되고 꾸며졌다. 이후 고구려 시대에 이르러 능묘의 법제가 천하의 으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사를 지내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장사 지내는 방법이 조금씩 어떤 체계화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로부터 국왕부터 모두 동굴에 옮겨 천신과 짝하여 제사를 지내다가 동굴에다 옮겨놓은 다음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기도 했고 그 다음에 평지에 장사를 지낼 땐 그렇게 했고 박달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잣나무를 이렇게 삥 둘러 심어서 나무들을 우리 근처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도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무들을 여기서 이제 이 나무들로 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달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잣나무를 삥 둘러 심어 표시를 해두게 됐다. 어떤 장사를 지낼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신시시대, 배달국입니다. 배달국 시대에는 능묘제도가 없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완성이 되느냐? 고주선을 거쳐서 고구려 때가 되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완성이 됐냐? 높고 크고 넓고 좁은 것이 방정화 되는 건 딱딱딱 끊어져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방정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용모 단정, 그다음에 방정하다. 방정화되는 건 어떤 체계나 어떤 그 관습 같은 것이 딱 부러지게 정리가 되어 있고 확립되어 있는 것을 방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방정화에서 이 높고 크고 좁은 것이 아주 딱딱딱 규격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이 있었고 내벽과 외분, 그러니까 안과 밖이 또 구분되는 것도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법제가 천하의 최고였다는 겁니다. 고구려 때에 와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환단고기 태백일사편 이론을 오늘 이제 태백일사 중에서도 요 부분이죠. 신시봉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데 신시봉기인데 이 신시봉기 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오신 거냐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태백일사 중에서 태백일사가 이렇게 8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8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삼신오제봉기, 그 다음에 환국본기, 신시봉기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린 겁니다. 그럼 다음 편은 뭐냐? 단군시대 기록입니다. 이제 고조선 시대 때의 기록인데 삼한관경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도경전 본원이 나오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천부경도 그렇고 저보다 천부경은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책만 해도 100몇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이 의미 있을지. 삼일신고는 또 이 내용이 또 많아가지고 이 별도로 설명드리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그 다음에 경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군 이후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구려국 본기하고 대진국 본기, 고려국 본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는 흔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삼국유사를 보면 대진국이 안 나오지 않냐 거기에. 발해죠. 대진국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신라가 안 나오지 않냐. 통일신라가 안 나오지 않냐. 통일신라라는 말은 지금 없어졌죠. 남북조 시대에서 대진국과 신라가 같이 공존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걸 남북국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대진국만 나오고 신라는 빠져버리고 삼국 사기에는 대진국은 안 나오고 대진국이 별 볼일 없이 나와요. 거의 없으니까. 신라는 자세히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환단고기를 제가 몇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소설까지 제가 쓰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그럼 왜 이분은 왜 신라를 빼놨을까? 이겁니다. 그 당대에 한 나라만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 나라만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들이 만든 여러 개의 나라가 동시에 같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개가 정도가 아니라 많을 때는 아주 진짜 많았습니다. 아마 10개, 20개, 30개가 넘는 정도로 이 분화가 돼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나라씩만 선정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환국입니다. 환국, 한 12국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환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국. 그 다음에 배달국입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다음에도 그 고조선이 쪼개져서 여러 개의 나라로 만들어지는데 놀랍게도 딱 한 나라만 선정합니다. 그 나라가 뭐죠? 북부역입니다. 그 이후에도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는데 고구려 신라 백제에 대한 얘기는 없고 세 가지 나라, 가야까지 하면 사국이죠. 사국 체계에서 가장 강성하고 대표적인 나라 하나를 선정했는데 그것이 고구려입니다. 예. 그리고 고구려가 망하고 신라가 유지를 했을 때 다시 대진국도 같이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국이 같이 있을 때 신라와 대진국이 있었을 때는 대진국만 본 겁니다. 신라보다 대진국이 정통성이 앞서 있다고 본 겁니다. 이 환단고기를 저술한 분들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는 뭐지? 한 나라뿐이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는 때 왜 고구려만 나오고 백제 신라는 빠졌느냐, 여기는 또 왜 신라가 또 빠졌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국가 하나, 그 중에서 정통성이 있다고 본 사람들이 선정한 것이 결국은 북부여고,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북부여를 선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고 가야까지 있었지만 그때는 고구려만을 선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대진과 통일신라가 있었을 때는 대진만 선택을 한 겁니다. 신라보다도 대진국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었죠. 대진국을 우리가 대단하게 보질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관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그 북방 쪽을 다 제거해버리는 식민사관에 의해서 대진국이 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의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그것이 중요한 그 한 작용을 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신 거고 아직도 밑에 한참이 남아 있습니다. 태백일서 편에서는. 네. 그리고 환국인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국을 만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두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수학 문화와 천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단국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느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음양오역입니다. 태오보키 시에 의해서 음양오역이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염제신농과 치우천왕에 의해서, 염제신농에 의해서는 농업이 확정이 됩니다. 또 의학이 만들어지는데 그 의학 체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 5일장 우리 그 장인데 그 장도 이때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염제신농 시에 의해서 농업에 의한 여러 가지 의학까지 합하던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단국입니다. 그 다음에 치우천왕에 의해서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게 단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국가, 고대 3개국을 얘기한다 그러면, 3개 왕조를 얘기한다 그러면 고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삼한관경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고, 그 다음에 정치 운영 체제가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동북아에서 가장 강자로다 군림하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다음 편에는 또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삼한관경제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